네 가지 4C가 다 합쳐져서 다이아몬드의 등급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신과 현대는 캐럿에만 집중됐죠.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A 브랜드 VIP 고객이 B 브랜드에서 매장을 살려면 와서 팔짱 끼고 딱 째려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세컨티어 브랜드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플랫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골고루 먹고 살아야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치중되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 이제 2010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2010년도는 저도 좀 압니다. 2010년 제가 그때 좀 입사했어가지고. 근데 2010년에 주목할 부분은 하이주얼리 워치, 보석하고 시계 시장이 엄청 성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명품의 카테고리 확장으로 보시면 카테고리 확장이요. 이제 공급의 예를 또 들면 LVMH 그룹이거든요. 이제 그 브랜드들이 옷하고 가방을 손님한테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딴 걸 팔아보자. 그래서 연관 사업으로 진출한 게 하이주얼리엔 워치를 팔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쇼메나 프레드가 다 LVMH 소속 브랜드인데 그때 국내에 이 브랜드들이 런칭하게 되죠. 근데 그때도 바이어가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적인 측면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웨딩 문화가 바뀐 게 영향이 있어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뭐 사파이어, 루비, 뭐 진주 하나씩 다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 사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반지 아니면은 시계만 하잖아요. 그럼 반지하고 시계만 할 거면 비싼 브랜드에서 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브랜드를 더 따지는. 그죠. 그리고 또 그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종로에 있는 혼수 다이아몬드 반지는 다 우신이나 현대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다이아몬드 감정소에서 나온 감정서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였거든요. 공중파에서 했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영화. 탐사보도. 근데 그 방송에서 우신하고 현대의 감정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지준이 너네가 한 게 이게 객관적이냐? 그죠, 객관적이냐. 그 다이아몬드는 포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피, 포피가 더 어려운 거죠. 포시는 뭐냐면 처음 순서대로 캐럿은 크기, 클래러티는 투명도, 컬러는 색상, 컷은 세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4C가 다 합쳐져서 다이아몬드의 등급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신과 현대는 캐럿에만 집중됐던 거예요. 크기만 하면 되게 비싼 걸로 감정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한테 충격적이에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때 우신에서 감정받은 걸로 샀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결혼할 때 너 몇 캐럿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이 이후로는 너 결혼할 때 어떤 브랜드 받았니?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2010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이주얼리 워치가 확대를 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갤러리아에서는 식품관을 저희가 또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당시에 고메이 사고사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하죠. 맛집들이 다 모여있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사실 뭐 맛집을 좀 모아봐야 뭐 한 3-4개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거기 들어온 모든 브랜드들이 다 맛집이었기 때문에 셀렉트 다이닝이라는 처음 단어가 쓰였고, 그로스란트라는 단어도 처음 쓰였고,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웨스트 저희가 2004년 리뉴얼한 것처럼 크게 또 한번 리뉴얼의 변화를 주는데, 일명 이 보더리스, 이제 브랜드 간의 경계를 없애니까 기존의 박스형 매장이 아닌 이제 벽을 다 허물고 인테리어를 다 통일시키는 백화점을 웨스트에 이렇게 저희가 꾸미게 됐었는데, 이때도 그러지 않는데 이때 보더리스 백화점의 탄생의 또 배경을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해외 보더리스 매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보더리스 매장을 하는 목적은 크게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 절감인데요. 아무래도 매장 간의 경계가 없으니까 6명 쓰던 직원을 4명만 써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속한 브랜드 변경. 그냥 보더리스니까 여기 있던 거 그 다음날 일로 옮기면 되고, 그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백화점 고유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다. 당연히 백화점에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그 3가지였는데, 한국 백화점은 직매입이 아닌 매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보다는 3번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더리스 매장은 사실 영국의 리버티입니다. 리버티는 보더리스 매장은 구성했지만 매장 뒤편에 브랜드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펜넬을 만들어서 벽 뒤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비스듬히 붙이지 않고. 왜냐하면 문화재거든요, 리버티는. 그러니까 공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벽장에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럼 철수하면 어떡하죠? 조금만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보더리스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다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이브리드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거 하나 세우고 이거 하나 치우고 딴 거 갖다 세우고 그쵸.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장점 플러스 브랜드의 이미지도 브랜드 보여줄 수 이미지 있고. 볼 수 있는. 네, 리버트 백화점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워낙 팬이라 근데 보더리스 이렇게 매장을 좀 운영하면서 뭔가 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보더리스 매장이니까 매장 간에 경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A 브랜드 VIP 고객이 B 브랜드에서 매장을 살려면 A 브랜드 매니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벽이 없으니까. 병이 없으니까. 네. 근데 와서 팔짱 끼고 네. 딱 째려보면 못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칸이 쳐져 있으니까 네. 샀었는데 네. 오늘 너무 친하거든요. 맨날 와서 뭐 커피 마시고 얘기 나누는 사람인데 저쪽 가서 이렇게 하면은 슬그머니 가시고 그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 보더리스의 포인트는 상품에 집중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게 이제 개입되다 보니 그런 또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중심의 이제 또 패션업이 좀 많이 바뀌면서 웨스트는 현재 2층만 현재 보더리스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를 이제 살펴봤고 그다음에 2020년대 2020년의 명품 시장을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명품 리세일하고 리세일, 명품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코치를 사던 고객들은 이제 루이비통의 중고 상품을 삽니다. 이런 중고 상품에 대한 거래가 증가한 거는 제일 공헌한 게 당근마켓인 것 같아요. 당근마켓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것도 뭐 괜찮구나. 그렇죠. 뭐 한번으로 거래 용이성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 시장이 워낙 또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 등 이제 경제 환경이 변화되면 중고 상품들이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명품 브랜드가 직접 이 시장에 간섭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냥 NFT를 통해서 명품 브랜드들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개입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시도들이 뭐 왕왕 기사화 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놀랐던 이유가 NFT로 거래를 하고 그 NFT를 매장에 가져가면 NFT는 사라지면서 상품을 받는 형식으로도 요새는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국내 소비는 의식주의 단어 순서대로 되게 성장했거든요. 의와 식은 짧은 시간에 같이 발달했어요. 근데 주는 발달이 안 됐거든요. 주는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기후가 너무 좋으니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가족들만 집으로 오다 보니까 집에 돈을 많이 안 쓰는 거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전이 됐든 가구가 됐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명품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겠죠. 이미 실제로 구찌는 데코라는 컬렉션을 내면서 이제 곧 매장을 백화점에서 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디올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런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브랜드력이 있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단독 매장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밑에 세컨 티어 브랜드들 있잖아요. 명품은 명품이지만 퍼스트 티어가 아닌 브랜드, 그런 세컨 티어 브랜드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플랫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편집샵 같은 형식이 될 수 있겠네요. 편집샵, 그들을 담는 편집샵이 생길 거고, 갤러리아의 MD는 호랑이 등에 탄 MD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한번 올라타면 진짜 잘 되는데 떨어지기 쉽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모험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 후배들이 갤러리아 명품관에 가장 먼저 변화를 수용해서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년 들면서 또 저희 갤러리아에서 또 가장 큰 변화는 통합으로 운영됐던 남녀 통합 매장들이 이제 남녀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웨스트 4층이 완전 지금은 명품 남성존으로 다 뒤바뀜이 되었는데, 뭐 그런 배경에는 이제 명품 남성을 소비하고자 하는 20, 30대의 소비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쇼미더머니라는 단어로 모든 게 다 설명된다고 생각해요. MZ세대는 겸손하다기보다는 플렉스, 플렉스에 익숙하죠. 생각하시기에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뭐로 플렉스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차나 뭐 그죠? 차나 시계. 근데 MZ세대들은 차나 시계 사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첫 번째로 시작한 게 모자랑 스니커즈 샀어요. 베트몽 모자 샀어요. 베트몽 모자 사실 글씨만 베트몽이라고 쓰면 일반 모자랑 똑같은데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쓰고 다니면 베트몽인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스니커즈도 뭐 발렌시아가 스니커즈 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물론 비싸죠. 스니커즈가 100만 원인 건. 그래도 발렌시아가를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스니커즈다. 이걸로 출발한 거고, 그러니까 플렉스를 하고 싶은 남자들, MZ세대 남자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은 이 명품 브랜드들, 명품 그룹들은 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쵸. 상장다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맨날 매출을 올려야 돼요. 매해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던 여성 의류 했다가 시계 보석 팔았다가 이제 남성 팔고 앞으로 이제 뭘 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스타일 팔 거다. 그게 이제 저의 전망입니다. 근데 너무 명품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목상권 진출. 골목상권이 골목상권 진출이고 네. 이게 정말로 리테일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양성에 있어서는 좀 그쵸. 어느 정도 맞아요. 골고루 먹고 살아야 네.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치중되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우리나라 이 명품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더불어서 저희 갤러리아 백화점은 또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재한 부본장님 감사드리면서 오늘 콘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